2022년 1월 28일 금요일 건강한 오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임플란트 어른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런 건데요. 이게 소아에 또 아이들에게도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요. 우리 임플란트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 처음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하면 사실은 어른들에게 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상실이 됐을 때, 네.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저작 기능이나 뭐 심미적인 부분,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치료 수단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네. 또 어른분들한테 이제 이런 임플란트가 많이 시행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랜 장기간 동안 사용하시다가 네. 뭐 충치라든지 아니면 치주염 아니면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젊은 분들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치아를 잃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네,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많이 상실을 하시기 때문에 어른분들한테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시술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긴 어른들한테는 그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더 임플란트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임플란트는 뭐 처음 시행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형태 이런 부분들로 자리 잡기 위해서 네. 시작된 거는 한 1950년대 아. 그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임상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1970년대에 이제 장기간 동안 네. 임상 추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를 이런 경우에 심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게 네. 이제 조금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그 당시에 이제 치아를 이제 전부 상실을 하셔서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에게 먼저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틀니는 자꾸 빠지고 또 저작하실 때 힘도 약하고 뭐 이런 여러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네. 치술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 뭐 이 정도는 약간은 이제 좀 침체기식으로 이제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임플란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많이 다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원래 지금 말씀드린 그 형태의 임플란트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네. 이제 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경험도 많이 쌓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네. 이제 지금의 임플란트 치료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벌써 임플란트가 이제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네. 훨씬 전에 몇십 년 전부터 그게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군요. 그렇죠. 이 임플란트는 사실 치과 의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개발했나요? 네, 지금 형태의 사실 임플란트는 네. 정형외과 의사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인공관절이라 그러죠. 고관절해서 힙 조인트인데 거기에 타이타늄 스크루를 써서 인공관절을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네. 오래 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스웨덴에 있는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이게 뼈 안에서 네. 이제 뼈에 잘 붙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치과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제 타이타늄 스크루를 이제 구강 내에 식립을 하고 이제 한 임상 결과가 나타난 게 이제 말씀드린 1970년대에 발간된 네. 연구가 됩니다. 굉장한 발견이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거는 뭐였냐면 네. 이제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인공관절에서는 우리 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었습니다. 네. 이 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네. 이제 치과에 사용되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자체는 뼈에 식립이 되지만 네. 그 위에 연결되는 상부 구조물들이 입안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 잇몸 주변을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임플란트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부작용도 생기고 이러는 게 그렇죠.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도 예. 많이 임플란트에 대한 게 네. 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오면서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이런 분야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예전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이런 종류의 이런 크기의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겠다. 네. 네. 이런 프로토콜이 지금에 오면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계속해서 그런-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이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시도를 하고 또 이제 부작용도 생기고 그 그렇죠. 부작용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보고 이러면서 네.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도 이제 임플란트는 끊임없이 발전하겠네요. 그렇죠. 계속 연구가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명은 어느 정도 가나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 85% 정도의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임플란트라고 하면 뼈 안에 식립이 되는 그 타이타늄 스크루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임플란트에 연결되는 상부 구조물은 또 따로 조금 생각하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상부 구조물이란 이 치아를,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모양을 크라운, 가진 네네, 그걸 얘기하는 크라운과 거죠? 지주대, 우리가 어버트먼트라고 영어로는 하고요. 그 네. 지주대 두 가지를 통칭해서 상부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네. 임플란트 자체는 쉽게 생각하시면 인공 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위에 그 상부 구조물이라고 하는 그 치아 같은 모양의 네. 그것과 이 뼈를 연결하는 그 스크루를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스크루로 박는 그렇죠. 그것을. 예. 그 인공 뿌리 부분을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 정의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85%는 3, 40년이 지나도 계속 작용을 할 만큼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나머지 한 15, 2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좀 실패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네. 있고요. 그 위에 상부 구조물은 기계적인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 자연 치아 위에 있는 크라운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저작 시 파절이 되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지주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 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 파트가 그 하부에 있는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요 지주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작은 나사로 가방에 있는 임플란트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네. 요 부분이 이제 파절도 되기도 하고 느슨해서 이제 빠지기도 하나요? 네네 임플란트가 이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임플란트만 문제가 없다면 네. 다시 수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주대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크라운을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파절이 일어나거나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저작 힘이 좀 강하시거든요. 예. 또 음식 자체가 좀 나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씹는 섬유질이 게. 그래서 이제 옆으로 맷돌처럼 이렇게 이를 갈면서 저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까지도 파절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이를 악무신다든지 네네. 아니면 잠잘 밤에 때도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갈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임플란트가 조금은 좀 취약한 네. 그 힘에 견디는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은 좀 모든 경우를 고려를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상부 구조를 제작하고 이런 네.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가 왜 악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씹는 힘. 네. 그게 대단하다는 걸 사실은 몰랐는데요. 네네. 이게 힘이 굉장히 센 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치아 부분에 있어서 치아 주변을 뼈랑 연결시키는 그 인대 조직에는 신경 조직이 들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의식이 있을 때, 낮에 깨어 있으실 때는 아무리 세게 씹어도
이제 치아가 아프면은 금방 회피하는 그런 그렇죠.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악력을 그렇게 크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약하지만 네. 밤에 주무실 때는 그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이를 가시는 분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면 온 네. 몸을 이렇게 쥐어 짜면서 이를 악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실제 그 경우에 힘을 한번 재봤더니 예. 한 1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1톤이요. 네네. 와, 그렇게. 굉장하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테리아를 이제 와 관련된 그리고 임플란트가 뼈에 이제 식립이 돼서 이제 뼈가 그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제 압착이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은 생물학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염증을 생기지 않도록 네. 또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기계적인 부분이죠. 물리적인 부분. 네. 그 저장력을 이제 그 감당해주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라든지 네. 또 치아 크기도 너무 크게 만들면 그렇겠죠. 임플란트는 좀 자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보다 좀 가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측방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사실은 더 이렇게 조그매요. 네네네. 앞에 이는 오히려 더 길고요. 네. 이 어금니로 갈수록 이게 좀 더 키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건 이제 네. 힘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신에 뚱뚱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뚱뚱하고 뿌리도 2개 내지 3개, 많은 경우는 4개까지 있어서 그 힘을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앞니는 하나죠. 그렇죠. 네, 예, 이제 뿌리가.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임플란트에서도 이제 그 적용을 해서 네. 힘을 잘 조절을 해주는 그런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또 이갈이나 이를 이제 꽉 악무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밤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힘이 가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나이트 가드라고 불리는 네네. 입에 물고 자는 거죠. 네네. 네. 그런 마우스피스 같은 장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뼈에다가 이거 타이타늄을 박으면 뼈가 부서지지 않아요? 하는 말씀하세요. 너무 얇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억지로 넣으면은 뼈가 부러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 턱뼈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턱뼈가 완전히 이렇게 우리 그 사고 났을 때처럼 부러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쪽 벽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사실은 권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주 드물고요. 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임플란트의 사이즈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그런 큰 문제는 저희가 만나는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단지 진짜 생각이잖아요. 네네.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나는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더 안 네.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네네네. 그런 겁을 내시는 분들은 그냥 겁부터 내지 마시고 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선생님들과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해서 또 권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가 이제 뭐 많이 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지만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고로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뭐 놀다가 애하고 부딪혔는데 네네. 이가 빠진다거나 그래서 네네. 실제로 어떤 아이는 이 교정하는 걸 교정기를 끼고 있다가 네. 그 교정기를 더 이상 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네, 송곳니가 빠져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임플란트가 혹시 필요하다 하면 얼마나 어떤 시기에 필요하게 될까요? 네네.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속도 많이 상하시고 그쵸. 그렇게 될 텐데 1차적으로 저희가 권하는 거는요. 네. 다른 부분들보다는 그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 치아의 위치가요? 네네. 치아의 위치가 왜냐하면은 치아가 상실이 되고 오랫동안 있으면 그러니까 두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치아의 위치가 많이 변합니다. 치아가 서로 이렇게 공간을 메운다 이런 얘기를 네네. 들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런가요? 네네, 그렇죠. 치아가 위치되는 그
그 부위들을 결정을 할 때는 네. 이제 볼, 반대 대합치아, 옆에 있는 인접치아들, 혀의 힘, 여러 가지 모든 힘이 균형을 이루는, 네. 즉 0이 되는, 다 합산을 하면 네. 이제 수학적으로 벡터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0이 되는 자리에 가서 딱 결정이 됩니다. 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치아를 상실을 하면 그쪽은 뭐가 받쳐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치아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금니가 나중에 찍어 보면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네. 다시 이거를 교정으로 어금니 부분을 뒤로 밀으려면은 굉장히 큰 무리가 되는 또 교정을 해야 되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는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좀 여러 번 그 유지 장치를 만들어서 네. 그 성장에 따라 가지고요. 좀 안 맞으면 다시 또 이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지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그러니까 예. 확보를 해주는 거죠. 네네, 결국은.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문헌적으로 나온 얘기에 있어서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끝나는 게 보통 18, 네. 남자는 20 이렇게 이제 그렇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그거는 평균적인 나이고요. 네. 편차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오래 가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거기에다가 한 2살 정도 더 해서 네. 여자는 한 20, 남자는 한 22, 네. 이 정도의 이제 나이를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남자아이들은 보면 22살 돼도 키가 계속 크는 애들도 네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변하는 게 조금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10대 때 사춘기 이후에 성장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 양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어서 네. 그때쯤 급하다 그러면 그때쯤 아니면은 25이 넘어서 하는 거가 어떤지 네.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실패가 일어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한테서 실패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제 통계를 내보면 20대가 제일 높습니다. 아, 임플란트를 했을 때 네네. 실패할 확률이요. 네네. 이유가 뭔가요? 그 우리 뼈라는 생리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뼈는 사실은 많은 힘을 받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했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저자 감목이 점점 세지면 뼈는 양도 많아지고 밀도도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네. 것처럼 이제 예. 어른신 분들이 되면은 그런 오랫동안 사용하신 그런 식습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이갈이라든지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뼈의 밀도가 결정이 되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으니까 아. 뼈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른들보다 비교를 해서 밀도가 좀 낮습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활성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뼈도 생로병사가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뼈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약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키가 자란다는 건 뼈도 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치아에 있는 이 뼈도 다 같이 자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위치가. 네. 예, 이제 머리는 이제 좀 유년기부터 해서 좀 빨리 하지만 그래도 후반기에 사춘기 때도 계속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10대 때 임플란트를 했을 때 나중에 20대 성장이 다 끝나고 갔을 때 임플란트의 위치가 좀 많이 틀어지는 그런 네.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은 다 미루고 네. 이제 안 하고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이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뭐냐면 치아가 발치가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뼈의 형태가 변합니다. 네. 대부분은 없어지는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아이들 그래서 같은 아까도 경우에 그 공간 확보해 주는 거 뭐 그런 게 다 연결된 그런 컨셉 네, 아닐까요? 공간 확보는 이제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그 공간 네. 확보가 필요하고요. 네. 뼈는 그걸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뼈는 그런가요? 어쩔 수 없이 수년이 지났을 때 남아 있는 뼈를 가지고 네. 우리가 치료 계획하는데 좀 토대가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뼈 이식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뼈 이식도 모든 경우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이식이 또 네, 있군요. 근데 이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뼈 이식 부분 그 상황이 있고요. 컨디션이 네.
뼈 이식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포기를 해야 되는. 저는 이제 그렇게 무리해서 임플란트를, 제가 임플란트 전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이게 뭐 1, 2년 쓰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요. 3, 40년 동안 더 그보다 더 지금도 계속 지금 추적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더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컨디션이 너무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면 네. 차라리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네.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리해서 권하지는 않고요. 네. 특히나 뼈가 얇으신 분들에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네. 뼈가 오히려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틀니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별로 권하지를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아를 살릴지 아니면 틀니를 할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네, 정말 꼼꼼하게 그렇죠. 전부 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약간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치과 치료 자체가 한국에 비해서는 좀 고가의 진료이기 때문에 네. 뭐 신경 치료를 하고 또 크라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네. 또 임플란트 자체를 하는 거에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치아를 살렸다가 이제 별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겠다. 네. 오히려 빼고 이렇게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보는 게, 그분들에게 주는 게 치아를 살리는 그런 치료 자체가 어느 정도 예후가 좋은지. 네. 이제 조금 너무 안 좋은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발치를 하시고 그렇죠.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되는데 네. 딱 그 중간 경계선에 있을 경우가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진짜. 확률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50으로 가면 네. 가장 좋은 투자가 되겠지만 네, 네. 반대 나빠지는 50%로 그럴 수도 확률에다가 있죠. 갈 수 있면은 네. 이중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꼭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임플란트가 치료가 다 어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치과 치료에서 네. 임플란트가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가 가장 좋은 컨디션이 가장 좋고 가장 그랬겠죠. 건강하고 그 네. 주변 조직도 가장 건강합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안 가니까. 뭐가 낄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잇몸에 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또 부작용들. 뼈가 소실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률은 자꾸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로 가는 시기를 네. 조금 뒤로 미룰 수만 있다면 나중에 하는 게, 저희의 수명은 여기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조금만 시작하는 시기를 좀 줄이면 남아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 확률을 조금이나마 좀 적게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치아를 어느 정도까지는 쭉 보존을 하시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 저장력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연 치아랑 많이 다릅니다. 네. 예, 자연 그래도 치아. 틀니보다는 편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틀니가 더 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틀니가 그것도- 이제 하고 나면 잇몸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요. 그렇죠. 잇몸이 많이 받쳐주는 경우고 또 움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장력이 이렇게 보시면 자연 치아가 100이라면 네. 틀니는 사실 30% 많으면 40% 정도의 힘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효율이. 네. 임플란트는 70에서 8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임플란트 제가 궁금한 게요. 어떤 분이 그 어금니가 하나 빠졌어요. 네. 근데 빠졌으면 어느 정도 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치아가 발치가 되면요. 네. 그 치아가 발치된 부분에 다시 뼈가 재생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네. 보통 우리 사람들의 뼈의 한 사이클, 아까 말씀드린 생로병사에서 한 사이클이 넉 달 반 정도 됩니다.
근데 네.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이렇게 지켜봤더니 3개월만 돼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정도의 뼈는 생기더라. 그래서 보통 그렇군요. 3개월 정도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들어가고요. 네. 임플란트를 그렇게 식립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한 사이클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넉 달 반이 안전한데요. 네. 3개월만 지나도 어느 정도 견딜 할 수 있는 게 수는 있다. 있고 또 보철물 상부 구조를 만드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니까 네. 결과적으로 저작 기능을 시작하는 게 한 넉 달 반 정도 후에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임 프레임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뼈가 채워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뼈도 채워져야 되고요. 잇몸도 그 위를 덮어줘야 되거든요. 살이. 그렇죠. 네. 예, 잇몸이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이 잇몸에서 우리 자연 치아 주위에 있는 잇몸 부분이 임플란트의 주변으로만 와줄 수만 있다면 네. 많은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우리 뼈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치 후에 많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네. 우리 잇몸도 같이 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 잇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지금 작년에 나온 임상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잇몸에서 온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치아가 있었던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수술적으로 임플란트가 식립 가능한 곳에서 이제 식립을 하고 네. 거기에서부터 조금은 맞춤식으로 이제 저작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부작용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네. 제가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요. 치과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네네. 계세요. 네. 근데 특별히 막 잇몸에다 뭘 박고 막 하신다 그러면 고통이 크다.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임플란트 자체만 하는 수식은 네. 치아를 발치하는 것보다 덜 아픕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뼈 이식이 동반이 된다든지 네. 이제 이러면 조금 이제 좀 불편한 감을 좀 겪으시게 되는데 네. 보통 한 3, 4일 길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네. 그 부분도 해결이 되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고요. 예. 네. 조금 힘들어도 뭐 살 빠진다 생각하고 그 이제 수술 견딜 수 있는 방법에 수술 방법에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네. 수술 방법이 조금 작으면 통증도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임플란트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되면 또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우리가 또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별 네.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건강한 오후 오늘 여기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네, 여러분 치아 또 잘 관리하시면서요.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은 또 상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연치과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14-519-3932 714-519-3932번입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또 함께 나누시면서 또 여러분 치아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진행의 승기선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